안녕하세요.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이해하는 뭐랄까 비밀 설명서 같은 게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게임 이론이 그런 건데요. 오늘 이 보이지 않는 규칙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서로 경쟁하는 커피숍이나 주유소가 왜 꼭 바로 옆에다 가게를 여는 걸까요? 손님 뺏길 게 뻔한데 말이죠. 이게 사실 되게 비합리적으로 보이잖아요? 바로 이 질문 속에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게임 이론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 작은 질문에서 시작해서요. 경쟁의 본질, 또 사회적인 딜레마, 심지어 우리가 매일 쓰는 키보드의 비밀까지 세상을 보는 새로운 안경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대되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전략에 보이지 않는 규칙입니다. 아까 그 질문 있잖아요. 가게들이 왜 붙어 있을까 하는 거. 그 답이 바로 이 게임 이론 안에 있거든요. 우리 선택도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규칙들을 다루는 거죠. 게임 이론,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사실 간단해요. 내 선택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또 다른 사람의 선택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이런 전력적인 상호이존 상황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체스나 바둑 같은 게임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게임 이론이 비즈니스 세계에선 어떻게 적용될까요? 언뜻 보면 막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혼돈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기업들의 경쟁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주 섬세한 춤처럼 예측 가능한 패턴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모델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크로노 복점이라는 건데요. 그냥 시장에 딱 두 개의 기업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장에 물을 파는 상인이 딱 두 명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뭘로 경쟁하냐면 바로 얼마나 많이 생산할지로 경쟁합니다. 내가 물을 너무 많이 가져오면 가격이 떨어져서 손해고 너무 적게 가져오면 다른 상인이 돈을 다 벌겠죠? 서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바로 이 표에 그 딜레마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세요. 두 기업이 서로 약속하고 생산량을 3으로 딱 맞추면 둘 다 18이라는 꽤 괜찮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사실 둘 다한테 제일 좋은 시나리오죠? 윈윈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딴 생각을 하는 쪽이 생깁니다. 나만 살짝 약속 깨고 생산량을 4로 늘리면 나는 이익이 20으로 확 늘어나네. 바로 이 배신의 유혹 때문에 결국 서로를 못 믿게 되는 거죠. 저쪽이 배신할지 몰라. 그럼 나만 바보 되잖아. 차라리 내가 먼저. 이렇게 되면서 결국 둘 다 생산량을 늘리고 이익은 더 낮아지는 별로 좋지 않은 결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게임의 규칙이 결과를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왼쪽 크루노 모델처럼 생산량으로 경쟁할 때는 방금 본 것처럼 서로 눈치를 보면서 적당한 선에서 멈추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베르트랑 모델처럼 가격으로 경쟁하는 순간 이건 뭐 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딱 10원만 싸게 팔아도 모든 손님을 다 뺏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가격을 내리죠. 이 경쟁은 결국 둘 다 이익이 거의 0에 가까워질 때까지 말 그대로 바닥을 볼 때까지 가는 치킨 게임이 돼버립니다. 보세요. 단지 경쟁의 규칙 하나, 즉 수량으로 하냐 가격으로 하냐 이것만 바꿨을 뿐인데 결과가 이렇게나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왜 경쟁 가게들은 꼭 바로 옆에 붙어 있을까? 그 답이 바로 이 호텔링 모델에 있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1km짜리 긴 해변이 있고 아이스크림 가게가 딱 두 개 있어요. 맨 처음에 두 가게가 해변 양쪽 끝에 자리를 잡으면 사이좋게 손님을 절반씩 나눠 가질 수 있겠죠. 평화로워요. 그런데 가게 하나가 슬쩍 중앙점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왜? 그럼 자기 쪽 손님은 물론이고 상대방 쪽 손님까지 조금 뺏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가만히 있던 다른 가게도 어떻게 하겠어요? 저 봐라? 하면서 자기도 중앙 쪽으로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죠. 이 눈치 싸움의 최종 결론이 뭐겠어요? 결국 두 가게가 해변 한가운데에 나란히 서 있는 겁니다. 이제 왜 주유소랑 커피숍이 붙어 있는지 아시겠죠? 정말 기가 막힌 설명 아닌가요? 지금까지는 기업들 이야기였는데요. 그럼 만약에 우리 모두의 이기적인 선택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끔은 각자는 다 합리적으로 행동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아주 비극적인 게임이 되기도 합니다. 이 문장이 그 상황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내가 안 먹는다고 해서 다른 누가 안 먹는다는 보장은 없잖아. 모두가 함께 쓰는 자원이 있을 때 사람들은 딱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내가 아껴봤자 뭐해? 다른 사람이 다 써버릴 텐데.
바로 이 생각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아프리카 코끼리가 정말 대표적인 예시예요. 코끼리가 그냥 모두의 것, 공유 자원일 때는요, 너도 나도 밀렵을 합니다. 내가 안 잡아도 다른 사람이 잡을 테니까요. 누구도 책임감을 안 느끼는 거죠. 그런데 짐바브웨이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합니다. 코끼리에 대한 소유권을 지역 주민들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민들이 코끼리를 자기들의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나서서 밀렵을 막기 시작한 겁니다. 대단하죠? 게임의 규칙을 공유해서 소유로 바꿨더니 결과가 180도 달라진 거예요. 이걸 바로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부릅니다. 다 함께 쓰는 목초지, 바다의 물고기, 심지어 깨끗한 공기까지. 주인이 없는 공유 자원은 결국 각자의 이익 추구 때문에 과도하게 사용되고 결국 고갈될 위험에 처한다는 거죠. 각자의 행동은 합리적이었는데 그 결과는 모두에게 비극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때로는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해야만 하는 그런 게임도 있습니다. 분명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왜 우리는 좀 비효율적인 표준에 갇혀서 살게 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만약에 나 혼자만 쓴다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 친구들, 가족들, 모든 사람이 다 쓰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된 거죠. 이렇게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가치가 커지는 힘, 이게 바로 표준을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컴퓨터 키보드가 바로 그 완벽한 예시입니다. 이 QWT 배열, 사실은요, 일부러 타자 속도를 늦추려고 만든 거래요. 좀 황당하죠? 초창기 타자기가 하도 엉키고 고장이 나서 그랬다는데 나중에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인 드보락이라는 자판이 발명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거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QWT에 익숙해져 있었고 세상의 모든 타자기가 QWT로 만들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뒤집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걸 쓰고 있는 거고요. 이런 표준 전쟁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죠. 옛날 비디오 테이프 시장 기억나세요? 기술적으로는 베타맥스가 더 뛰어났다고 하는데 결국 시장을 장악한 건 VHS였죠. 더 많은 영화사들이 VHS로 영화를 내줬고 더 많은 사람들이 VHS 플레이어를 샀기 때문이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최고가 이기는 게 아니라 먼저 대세가 된 쪽이 이긴다는 겁니다. 이 논리는 이 표를 보면 아주 명확해져요. 두 사람이 같이 문서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윈도우를 쓰거나 둘 다 맥을 쓰면 파일을 주고받기 편하니까 둘 다 이득이죠? 근데 한 명은 맥, 다른 한 명은 윈도우를 쓴다? 그럼 파일 깨지고 호환 안 되고 둘 다 머리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하나의 표준, 예를 들어 윈도우가 시장을 꽉 잡고 나면 새로 컴퓨터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윈도우를 사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협업해야 하니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경쟁, 공유 자원, 그리고 기술 표준, 이렇게 서로 좀 달라 보이는 게임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배운 중요한 사실들을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내 선택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선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둘째, 각자의 합리적인 판단이 모여서 공유지의 비극 같은 집단적인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 세상은 항상 최고의 것이 이기는 게 아니라 먼저 시장을 선점한 표준이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과는 결국 게임의 규칙이 어떻게 짜여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게임 이론이라는 렌즈를 딱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전에는 그냥 복잡하게만 보였던 것들 속에서 어떤 패턴이나 힘의 역학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를 들어 기술이나 소셜미디어 아니면 정치판에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미처 게임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대판 게임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흥미로울 겁니다.